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근데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고죄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하게.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네.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기고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